연말 연초에 대한 기대 심리는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저점 매수에 나서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신영증권의 임태근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공정위 SKT 하이닉스 인수 승인입니다. 공정위에서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이미 노출된 재료라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전기 LED 헐값 매각입니다. 삼성전기 주가가 삼성 LED 지분 헐값 매각 논란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해외 변수 소강 국면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휴장하면서 해외 변수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에서 주택 가격과 소비 관련 지표가 발표됩니다. 삼성전기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LED 매각을 삼성전자 쪽에 했는데요. 논점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무 싸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2,830억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삼성 LED의 지분 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싸게 팔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좋은 일을 시켜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고요. 두 번째는 LED 산업을 삼성전자 쪽으로 넘기면서 그렇다면 삼성전기는 장기 성장 동력 중에 하나를 잃은 게 아니냐. 이 논점은 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전기의 LED 헐값 매각 논란. 이학령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려운 얘기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럴 때마다 그 주시장은 정말 단순하게 이해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인생도 마찬가지, 조직생활도 마찬가지.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조직생활 경험하셨던 분은 제 말씀을 이해하시리라고 믿는데요. 갑을 관계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들 이제 갑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주식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엄청 대단한 회사고요. 큰 회사고요. 재벌 기업이지만은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갑이고 삼성전기가 을의 위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씀에 동의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기 억울하지만은요. 실제로 삼성전기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는 그 LED는 계륵과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최근에 큰 재미가 없었던 것은 LED 산업의 부진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수익은 잘 안 나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팠던 과정이죠. 다만 대신에 삼성전기는 성장성이라는 걸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삼성전기로 싸게 넘어가니까 물론 계산은 손해일지 모르지만요. 냉정히 보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성장성이라는 한 축을 잃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뭔가 아쉬움이 남는 플레이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갑을 사시기 바랍니다.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은 역시 삼성전자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어제 이제 공시 나오자마자 오늘 일부 증권사에서는 삼성전기 목표를 좀 하향 조정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액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급락 시점에서 줄일 필요는 없겠지만 글쎄요. 그 삼성전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반등하면 물량을 좀 줄여야 될까요, 그럼?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삼성전기보다는 삼성전자로 바꿔보시는 게 낫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역시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은 삼성전자다. 사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이득을 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변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젯밤에는 그야말로 조용했습니다. 해외 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이 쉬니까 그 덕분에 저도 아침에는 조금 한가하더라고요. 신문 읽는데 조금 다른 기사 보고 이런데도 체크해야 될 변수가 많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 예상치는 좋습니다. 지금 지난달 56이었는데 58 정도로 개선될 거로 예상되고 주택 가격 지수 이런 거 발표됩니다. 근데 이제 유로존 관련해서는 이제 휴일 이전의 상황이 이탈리아 국채 발행 28일, 29일 발행을 하는데 그거 앞두고 국채 금리가 한때 장중 7%까지 갔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임태근 연구원께서 글쎄 조용했지만 그래도 해외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일단 미국 소비 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또 이제 그 가솔린 가격이 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좀 호전되는 모습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4분기 미국 GDP를 좀 성장으로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향후 뭐 이 추이가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빠르게 주택 판매라든지 뭐 이제 건설 경기 심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빨리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이제 내년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고가 주택 재고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정상적인 수준보다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압력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어떤 주택 투자 자체가 미국 GDP에 이제 기여하는 부분은 사실은 역사상으로 더 이상 낮아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지금 현재 최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012년에는 미국 경기를 좀 지탱하는데 주택 투자가 좀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 경기를 바라볼 때 내년에 만약 이제 유럽 쪽에 어떤 영향이 크게 미치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주택 경기 덕분에 미국이 리세션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좀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크게 뭐 이렇게 변수가 될 만한 뉴스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독일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금융거래세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이제 설익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글로벌하게 어디에도 지금 도입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사실 추가적으로 내년 뭐 1월, 2월쯤 해서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의 자금들이 유럽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유럽 쪽 어떤 변수 같은 경우는 1월에 접어들면서 또다시 한번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금융거래세 도입되면 글쎄 뭐 자금 이탈도 문제가 되겠지만 유럽 쪽에 있는 금융회사들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일단 유럽 쪽으로 사실은 민간 자금이 이제 유입이 돼서 그 자본을 확충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선순환을 이끌자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을 도입한다는 거는 사실은 1, 2월 달에 어떤 1분기, 그러니까 내년 좀 빠르면 1분기, 길게는 내년 상반기 전체 동안 유럽의 어떤 은행들까지도 좀 고통을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미국 쪽 주택 지표들이 일단 개선되고 있는 점, 이 점은 일단 뭐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내년 이후 금융거래세 도입이 좀 검토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상당히 좀 경계될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위안화 가치 최고치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을 보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안화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절상은 불가피한 반면 현재 그 중국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고 또 이제 내년 정도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위안화 절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요인이 상충하고 있지만 위안화는 계속 강세로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글쎄 그 위안화 뭐 사상 최고치 이렇게 했는데 이학명 의원께서 글쎄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고 내년에도 위안화 절상 추세가 이어질지 이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중국과 미국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게 바로 위안화에 대한 평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계속 너무 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일단 뭐 다 자연스럽게 가는 거다, 뭐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결과를 보면 6.3% 정도 위안화가 강해졌습니다. 달러 대비 강해졌습니다. 내년에도 전체적인 추세는 대충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의 평균을 내보면 내년에도 위안화의 강세는 계속되는데요. 올해보다는 약간 속도가 둔화되면서요. 한 3% 정도의 위안화가 추가적인 강세 쪽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변수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이 좀 강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다수라고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첫 번째는 유럽의 위기가 특히 상반기에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머징 쪽에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의 경제의 회복에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요. 결국은 위안화의 강세는 가겠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강해지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올 한해는 그 마디마디 중국 위안화 관련 주식들 뭐 관련된 것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물론 내년에도 나오겠지만은 올해보다는 이런 예측을 본다 그러면 그 강도는 조금 약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위안화 절상,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절상 속도는 좀 늦춰질 것이다.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절상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중국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 요새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 모멘텀 지표들 요새 나오는 거 보면은 그다지 좋게 나오는 지표가 별로 없고요. 더더군다나 상해 증시, 상해 종합지수는
정말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냐. 너무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지금 거의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임태근 연구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중국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절상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뭐 한 플랫한 정도에서 뭐 유지되지 않을까, 오히려 조금은 이제 절하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이후에 중국이 계속해서 과도한 이제 수출을 하면서 이제 그 이끌어왔던 이 성장을 이제 위안화 가치를 이제 통해 가지고 사실은 내부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걸 이제 계속해서 버텨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그 위기 요인을 사실 내부의 어떤 그 내수를 살리는 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이제 취지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중국 내부에 지금 과잉 투자의 문제가 워낙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큰 쪽이 이제 주택 투자 쪽인데, 결국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부동산 버블이 터지니 많이 하는 지금 이런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실 추가적인 어떤 위안화의 어떤 절상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내수 투자를 더 확대하기도 이제는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중국 금리는 이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긴축 완화 기조로 이제 가는 이제 그 수순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외국 자금들이 이제 중국 쪽에서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현재 좀 일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위안화 절상 요인보다는 좀 절하 요인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내용 같은 경우는 중국 투자랑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외국인 투자 자금 일부는 좀 이탈되는 게 확인되고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뭐 중국 모멘텀 뭐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중국 뭐 정책의 아주 극적인 스탠스 변화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한때 40포인트 급락입니다. 그야말로 뭐 아까 10분 사이에 40포인트가 급락했다가 뭐 낙폭은 금방 또 회복 반 정도는 만회가 됐지만 그만큼 시장 체력이 좀 약하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나마 수급상으로 긍정적인 것은 오늘 시장은 빠지지만 국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는 좀 유지되고 있는 점, 뭐 이 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은 글쎄요, 거래량도 줄어들었는데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시장의 매기가 중가주, 저가주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뭐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는 글쎄 대체로 시장의 질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학년 의원께서 좀 이런 흐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어찌 보면 어제 이제 3조 원을 가까스로 넘는 거래 대금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너무 적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2007년 3월이 뭐 최저 수준이니까요. 한 말이 없었죠. 다만 어저께는 좀 약간은 특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휴장이었고 유럽 다 휴장이고 대부분 다 부클로징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또 외국인이 쉬면 뭐 국내 기관 투자가도 상대적으로 매매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특이사항은 특이사항인데요. 이제 문제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인데요. 이제 연말까지 이제 오늘 포함해서 딱 3일 남았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파장 분위기로 가는데요. 일단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 적극적인 매매 여전히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방향성은 뭐 멀지 않아서 다음 주, 뭐 내년이지만 내년 초면 미국 시장에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2주 정도 쉬었던 대부분의 펀드 운영자들이 오면 방향성을 볼 것이고요. 그 방향성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자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금만 올라가면 뭐 여기저기서 1월 효과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방송도 많이 나오겠고요. 언론도 많이 얘기하고 증권사도 얘기하겠지만 막상 지금 1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정말 냉정히 봐야 되겠죠. 아무도 모르는 시장입니다. 그럴지언데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어떤 배당과 관련해서 갑자기 오늘 사거나 아니면 내일 모레 있을 윈도우 드레싱에 대비해서 어떤 주식을 샀다가 종가에 팔겠다 이런 생각은요. 너무 좀 단순하면서도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말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초반까지는요. 정말 내년에 어떤 시장에 움직일 것 같고 그런 증권사 레포트 좀 읽어보시고요.
또 전문가들 얘기 좀 천천히 꼽아서 좀 들어보시는 그런 정도. 그리고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군이 정말 내년에 지금 현재 주가의 높낮이랑 상관없이 어떤 쪽이 정말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 것 같은지 냉정하게 좀 연구하고 검토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정도 뭐 70% 정도 갖고 있으면 되지 않냐라는 어찌 보면 단순한 생각 오늘도 드립니다. 뭐 방향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뭐 적극적인 매매는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이학년 의원께서 1월 효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1월 효과에 대해서는 2012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중소형주가 1월 시장을 좀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임태근 연구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거의 2011년 시장은 이제 오늘 끝나면 내일 모레 이러면 이제 마감이 되는데 신영증권에서는 전체적으로 2012년 시장 전체적으로도 어떻게 보는지 좀 그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내년 1월 자체만 놓고 이제 판단을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 좀 레벨 다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포인터는 이제 상단이 지금 현재 수준이 될 것 같고 이제 하단까지 한 1750선까지 해서 이렇게 약 한 100포인트 정도 좀 레벨 다운되는 그런 증시가 이제 1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의 어떤 위기나 이런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닥쳐오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좀 하방 악력이 좀 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형주보다는 좀 증시가 이제 약하다 보니까 또 이제 경기 자체 사이클이 좀 둔화가 되니까 경기가 좀 방어할 수 있는 경기 방어 섹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대안으로 어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나 통신, 특히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이제 글로벌하게 상당히 강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약간이나 이슈 때문에 아직까지 뭐 모멘텀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일부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어떤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2011년 전체를 좀 통틀어서 이제 놓고 저희 이제 신영증권 하우스에 좀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이제 바닥을 좀 형성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유럽 쪽에서 실마리를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최소한 이제 내년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완전히 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3, 4분기로 가면서 이제 3분기 때는 이제 증시가 좀 고점을 치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을 이제 푸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또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4분기는 약간 슬로우 다운되는 이런 모습으로 증시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1월 달에는 워낙 지금 불안 요인들이 상당히 뭐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1월 효과 기대하는 거는 너무 좀 성급한 생각인 것 같고요. 중소형주, 바이오주 뭐 이런 쪽으로 대응도 괜찮겠다. 그리고 신영증권의 비율은 1, 4분기 중에 저점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같이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